이제 투자 기본기 관련해서는 말씀을 어느 정도 나눈 것 같고 네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섹터 2차 전지, 네네. 뭐 상승세가 가파른데 여전히 어떤 매력적인 섹터로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나만 주식이다. 완전 이런 컨셉으로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시세를 뽐내고 있고요. 이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연관 산업이 같이 다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 소재가 가면 뒤따라서 장비와 셀이 가고, 심지어 숫자가 찍히지 않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네. 주도주로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의 예를 들어 양극재 업체의 1등 주인 에코프로비엠만 가는 게 아니라 4등 주인 코스모 신소재까지 같이 가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주식은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 재료, 그리고 차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전지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꿈으로 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펀더멘탈로 성장성을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그러니까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성장폭 자체가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모멘텀과 재료라 하면 오히려 반신반의했는데 미국 IRA법이 국내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RA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유럽에서도 RMA법이라고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글로벌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별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뭐 신차 출시라든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비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수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투자할 때 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뭐 포인트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월별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상위 5개 업체의 전기차 월별 판매량이 전 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건 충분히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3사 업체들 출하량입니다. 전 월 대비까지는 어렵다면 전 분기 대비 얼만큼 증가했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정말 큰 틀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20%를 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럽이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19% 정도 되고요. 미국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아주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한 7% 정도 수준인데요. 그럼 전체 글로벌 전기차의 침투율은 미국, 유럽, 중국 다 합쳐서 아직도 15%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14%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소한 못해도 40에서 50%까지는 갈 거다. 그 시기는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롱텀으로 보면 8년 이상의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주가는 철저하게 선 반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뭐 배터리 업체 아니면 중국의 소재 업체와 이 밸류에이션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셀 업체만 보면 과거에는 밸류에이션 차이가 50% 언더였다면 지금 7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고밸류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서 이 고밸류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네. 이제 뭐 가장 좋게 보시는 구체적인 뭐 네. 종목, 네. 결국 기업이겠죠. 네. 어떤 곳이고 또 뭐 이유는 뭔지, 네. 뭐 투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그럼 좀 말씀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이제 개별 기업은 절대로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 뭐 추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관심 기업에 넣어두시고 공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표님의 좀 시각, 분석하는 네. 시각 이런 걸 좀 네.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네.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네. 했습니다. 예. 원가에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40%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그 밑단에 이제 10% 차지하는 게 음극재, 뭐 분리막 이 정도 되겠는데 예. 양극재에서는 시장의 평가와는 다르게 좀 과도하게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업체가 L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네, LNF라는 회사는 미국 진출 문제가 국내에서 불어대면서 그 부분이 어떤 일종의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직접적인 투자라든지 뭐 경영 형태 변경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미국 진출이 다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LNF는 테슬라향 매출이 큰 회사인데 테슬라향 매출이 과거에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다면 IRA 법안을 통해서 오히려 테슬라가 보조금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이 나면서 테슬라향 매출이 좀 증가해서 이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LNF는 판가와 그 Q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수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퍼도 많이 낮아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PER이 전체 2차 전지 평균 양극재 단의 소재 평균 PER은 50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예. 지금 LNF 같은 경우 지금 PER이 30배 언더입니다. 28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종목은 없습니까? 네, 양극재 대비해서 음극재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음극재 관련된 회사는 양산까지 하는 데는 지금 대주전자재료하고 포스코케미칼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순수 음극재에 더 초점을 맞춘 거는 대주전자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흑연 대비 에너지가 10배 이상 용량이 좋아지고 충방전 속도가 빨라지는 차세대 음극재로 주목받는 게 실리콘 소재인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의 실리콘 자체가 워낙 그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팽창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흑연보다 비싸서 실리콘을 안 쓰는데 기존의 흑연에다 실리콘을 섞기만 해도 그게 엄청나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충방전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실리콘 관련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캐파를 폭발적으로 내년까지 20배 넘게 2025년까지 2만 톤까지 캐파를 20배 넘게 증가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캐파 증설하는 거는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뭐 분리막, 동박 다 마찬가지인데요.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캐파를 증설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검증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의 모멘텀도 대주전자재료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유, 뭐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충방전 속도 이런 측면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는 시장에서 양극재 대비 너무 소외받았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매력도가 높은 섹터 중에 헬스케어 꼽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또 매력적이라면 뭐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헬스케어는 크게 바이오제약까지 포함한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실제 숫자가 연평균 15%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글로벌적으로 이 건강과 면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약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의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뭐 인간의 건강한 생명 연장은 뭐 무한 욕구니까요. 그런 부분과 직결돼 있다. 그리고 과거에 01년부터 10년이 국내 이 의약품과 이런 의료기기의 첫 번째 성장 사이클이었다면 13년부터 2021년 동안은 성장은 없었지만 엄청나게 연구 개발으로 이 능력을 레벨업 시켜왔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을.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이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전력을 가다듬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서 2021년 그 10년 동안의 연구 개발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빠르면 2023년 내년 정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 이 10년 동안 연구개발 능력이 실제 숫자로 나오는 세 번째 성장 사이클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업종 자체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의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이 관련주 중에서 네. 이제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네. 또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뭐 그것도 함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다면 관세청의 월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로 이 회사의 그 매출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의 수출 데이터,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HS 코드라고 있거든요. 9018.90을 입력하시면 서울시 강남구의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 자체로 보면 저는 이제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클래시스는
일단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제조업체에서 아마 거의 1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진을 50% 남기는 회사입니다. 영업 마진이. 근데 100원 팔면 50원 남기는 이런 엄청난 회사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도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관련돼서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수출을 뭐 60개국 넘게 다변화하면서 그냥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그냥 5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그 소위 말하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팔면 소모품이 같이 이제 장비를 깔아놓으면 소모품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장비 회사 나갈 때 소모품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듯이 이 소모품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소모품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50%의 엄청난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사도 7년 만에 신제품을 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 의료기기, 국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랑 그 울세라란 해외 의료기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 대비 효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신제품을 내면서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으면서 통증도 완화되면서 이 시술 시간 속도도 빨라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점을 통해서 빠르게 그 과거 모델을 대체하면서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팬덤 자체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연차,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보, 신규 앨범에 옛날 앨범까지 판매가 증가하면서 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내가 밥은 라면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을 사주는 그런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돼서는 netflix를 비롯해서 국내 OTT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죠. OTT의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측면에서는 마진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양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이 중소형 제작사들은 최소 20% 이상의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단가도 당연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제작 단가도 올라가고요. 편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미디어 업종이랑 엔터 업종은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 업종에서 뭐 탑픽이라고 할까요? 우리 대표님 탑픽은 뭐예요? 혹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저 뭐 요즘 노래는 참 어려워요. 예,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시점이 빠르다고 했는데 저연차 아티스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회사가 JYP입니다. 그리고 가장 잡음이 없어요. 과거에는 남자 아이돌이 더 돈이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여자 아이돌의 시대거든요. 여자 아이돌의 그 소위 말하는 뭐 트와이스는 워낙 뭐 국권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뭐 엠믹스라든지 있지라든지 니쥬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그 걸그룹 파워를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회사가 JYP입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된 회사는 JYP뿐만이 아니고 뭐 SM, YG 다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경영 그 안정성 측면,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걸그룹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JYP가 타 업체들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건 아닌가요? 주가에 굉장히 JYP가 제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가 다른 종목, 다른 그 소위 말한 엔터 업종 빠질 때 안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도 항상 모든 회사의 주가는 항상 상승된 조정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투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 유망 분야인 건 분명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확 좋았다가 또 막 그냥 좀 한없이 떨어졌다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아마 이 정도가 아마 네.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부 업종이라고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중에 뭐 특별히 좀 끌리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일단 그 유럽발 그 전력 대란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업종이 작년부터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았고 예. 말씀 주신 대로 주가의 등락이 심한 업종이긴 하지만 뭐 과거에 최소 3년 전에 뭐 풍력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5배, 뭐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듯이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태양광이 가장 설치가 빠르고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태양광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수소가 가장 덜 매력적으로 지금 보인다고 해서 수소나 풍력이 태양광보다 투자를 덜 해야 된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수소에 대한 오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특히 비용 문제, 인프라 문제 측면에서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고 있는 게요. 수소 관련된 산업은 절대로 태양광과 풍력의 대체 에너지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수소는 철저하게 보완제의 개념이고요. 수소는 반드시 태양광과 풍력이 커지면 함께 구조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의 측면이 굉장히 간헐적이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 자체가 보정될 수 없기 때문에 ESS나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원으로 굉장히 수소의 가치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별히 수소 관련돼서는 이 발전이나 운송의 연료로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발전과 운송의 연료라는 측면에서 수소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 같으면 현재로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수소를 고른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만 향후 산업의 흐름이 수소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왜냐하면 워낙 태양광과 풍력이 치우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소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경우에 수소에 굉장히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투자할 때 네. 중요하게 보시는 뭐 포인트 이런 건 뭐예요,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역시 글로벌 정부 정책 동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역시 태양광 풍력의 설치량, 소위 말하는 출하량의 증가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과 또 관련이 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책을 좀 잘 정책의 변화 같은 걸 좀 잘 봐야 되는 네, 네. 업종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관심 있는 종목 네. 어떤 겁니까?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태양광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럼 오늘 풍력하고 수소만 좀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풍력 관련돼서 이 중국을 제외한 해상 풍력 시장이 2030년까지 6배까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을 치면 한 26%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2차 전지에 절대 굴하지 않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선 업체에서 저도 플랜트 업체에서 일해봐서 너무 잘 아는데 이 조선 업체들 관련된 회사들이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 삼강 M&T라는 회사고요. 이 하부 구조물 시장 자체도 올해가 한 4조라면 2026년까지 15조까지, 그러니까 약 4배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삼강 M&T 또한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30%씩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익단에서는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삼강 M&T 같은 이 풍력 관련된 업체도 IRA 법안에 어떻게 보면 수혜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 관련돼서 이 중국산 풍력 업체를 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어떤? 네. 수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움직였다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맞아서 수소 관련된 업체는 말씀드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효성 첨단 소재는 본업은 이 타이어 코드거든요. 타이어 코드가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이 소위 말하는 PET 폴리에틸렌 재질의 소재의 PET 타이어 코드 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8%입니다. 엄청나게 뭐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신소재단에서 탄소섬유하고 아라미드가 핵심인데요. 탄소섬유하고 아라미드, 탄소섬유가 이제 결국 수소 경제와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도 캐파 증설의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 탄소섬유, 아라미드 모두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캐파가 증설되면 기존의 전체 효성 첨단 소재의 이익의 대부분은 타이어 코드가 장악하고 있지만 이 첨단 소재라고 있는 더 고마진, 타이어 코드보다 훨씬 고마진의 탄소섬유와 아라미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이익단에서 비중이 2% 미만이지만 2024년만 돼도 한 25%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료 용기에 네, 수소용 연료 용기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태양광 시장이 엄청나게 고성장인데 그 태양광의 그 인곳의 그 단열재로도 쓰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 탄소섬유가. 그래서 원래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보통 항공기 소재로 썼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뭐 고급 자전거라든지 다양한 뭐 생활 레포츠에도 쓰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인곳 소재 단열재 그리고 거기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소재의 풍력용 이 날개 블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수소용 압력 용기나 수소용 그 차에 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섬유가. 이제 언급되지 않은 산업에서 뭐 투자 아이디어를 찾거나 뭐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네. 이런 건 좀 오늘 좀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메모리의 가격이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메모리 가격이 전 분기 대비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지만 빠르면 내년 1분기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 2분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재고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은 딱 하나 꼽으면 메모리 가격만 보시라 해서 메모리 가격이 내년에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반도체를 좀 투자해도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도 지금은 완전 뭐 바닥을 박박 기고 있고 뭐 지하실 수준의 스프레드 마진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 화학산업 자체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움직이기 때문에 화학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지언정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내년에는 철저하게 줄인 엄청나게 증설하는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화학 제품 또한 스프레드 마진이 내년에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별로 예를 들어서 뭐 신규 매수자 있을 거고 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네. 투자자 조금씩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라서 이게 더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정말 싸게 사신 분들. 예. 그렇게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는 저 같으면 무조건 절반 이상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손실나는 종목 있잖아요. 저만 해도 엄청나게 손절을 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손절을 쳐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난 손절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샀는데 그게 손실이 났죠. 그래서 다시 내가 신규 자금이 있으면 이 회사를 또 살 수 있을까? 거기서 판단이 안 쓰면 그건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새로운 자금으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게 판단이 안 쓴다면 그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너무나 밸류에이션 싸면서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수 자체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는 분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뭐 여기서 10% 20% 더 빠질 수 있지만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지 그때가 최바닥이었지 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도 아까 뭐 LNF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슈에서 주가가 뭐 갑자기 빠진다든지 최근에 JYP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회사 펀더멘탈은 너무나 견고한데 단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이유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목표 수익률이나 매도 시점이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정말 전기차나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엔터는 정말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팬덤
우리나라 이 칼군무로 이 폭풍 성장한 이 엔터 산업이 정말 그 기세가 쉽게 꺾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유럽, 미국 시장, 뭐 중동을 넘어서 범아시아로 정말 글로벌을 뻗어가는 미디어 엔터 산업,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침투율 아직도 20% 원더인데 2차 전지 전기차 침투율이 50%로 가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근데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올라서 내가 이게 더 갈지 못 갈지 그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의 부담이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반절 이상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네. 좀 살 때도 좀 나눠 사시고 네. 팔 때도 좀 나눠 파시고 맞습니다. 뭐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머니올라 뭐 오늘 이제 첫 출연이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상황이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힘들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손실 본 그 업종과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일단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랑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보자. 긴 호흡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업종별로 그 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좀 기민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돼요.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발품도 열심히 파시고 손품도 열심히 파셔야 돼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통해서 작은 투자 성공을 하나하나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 독립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초대할 기회를 주신다면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로봇 산업이라는 또 다양한 산업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